안녕하세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원시 신앙에 드러난 인간 의식의 두 가지 특징과 사회적 교육의 원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마 처음엔 이게 무슨 과목이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저를 믿고 논의를 따라와 주세요. 이 이미지는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그래픽입니다. 무엇을 상상한 것일까요? 네, 빅뱅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우주 발생 가설로 주장하고 있는 빅뱅. 빅뱅 가설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138억 년 전 아주 작은, 너무 작아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한 점. 이걸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시작된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폭발과 함께 공간과 시간, 빛, 에너지죠.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태초의 물질이 별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다고 하죠. 성경의 천지창조 이야기 같지 않나요? 과학적 가설이 맞고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증명해 가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겐 여전히 신화 같은 이론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별과 바위는, 바위와 나무는, 나무와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와 박쥐는, 박쥐와 인간은 모두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 그걸 원자적 수준으로 내려가서 분석해 봤다. 그랬더니 수소와 헬륨만 빼고 모두 다른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더라. 저 나무도 저 바위도 마찬가지다. 별은 수명이 다하면 폭발한다. 수없이 많은 별이 폭발하며 퍼뜨린 원소 알갱이들이 뭉쳐서 지구를 만든 거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나도 나온 거다. 물리학자인 홍승수 교수님의 글입니다. 무에서 유가 시작되었다는 우주의 기원도 신기하지만 저는 생명의 기원이 더 신기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엔트로피 이론을 들어보셨죠?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엔트로피 이론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열역학의 세계를 다룬 이론입니다. 바람이 만든 사막의 사구를 보며 창문에 달라붙은 눈의 결정을 보며 자연의 질서 정연함의 탄성을 질러왔던 우리에겐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론일 뿐이죠. 어쨌든 이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열 에너지의 차원에서 세계가 점차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질서의 과정 안에서 역방향으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현상이 바로 생명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과 생명의 특징을 정의하면서 채택한 관점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란 책에 나온 슈레딩거의 관점을 차용한 것입니다. 슈레딩거 아시죠? 양자역학의 아버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물리학의
통계적인 법칙들은 물질이 무질서를 향해 가는 자연적인 경향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생명은 물질의 질서 있고 법칙적인 행동이며 그 행동은 물질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행하는 경향성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질서에도 부분적으로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언제 우리는 한 조각의 물질이 살아있다고 말할까? 한 조각의 물질이 뭔가 할 때, 움직이고 환경과 물질을 교환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생명 없는 물질 조각이 존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존속할 때, 우리는 그 물질 조각이 살아있다고 말한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시장에서 대파를 하나 사왔다고 합시다. 조금만 놔둬도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둬도 아마 대파는 물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물이 막 나오죠. 자, 그런데 제 요새 그 유튜브를 보니까 대파 심기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저도 대파를 한번 심어봤어요. 흙에. 대파를 먹을 수 있는 부분 놔두고 뿌리 부분만 이렇게 흙에 심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대파에서 다시 잎이 나오고 그렇게 한참을 살더라고요. 심지어 조금 지나니까 대파에서 꽃도 피어요. 자, 대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흙에 넣어 놓지 않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대파가 실온에 그냥 있을 때 대파는 아마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명만큼의 시간 정도만 살고 점차 분해되어 버리죠. 해체되어 버릴 거예요. 더 이상 대파가 아닌 거죠. 하지만 대파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원래 그 대파의 성분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존속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살아 있게 돼요. 존속하게 되죠. 슈레딩거는 바로 이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명력은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생명력이 쇠하면 무질서해지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명체는 흩어지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을 구하고 또 아주 중요한 거죠. 만일을 대비해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흔히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복사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유지와 복사라고 하는 살아있는 것들의 거의 유일한 이 목적은 의식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포도당 농도 기울기 속을 헤엄치는 세균을 떠올려도 좋다. 세균이 포도당 수용기를 써서, 수용기라는 말은 일종의 더듬이, 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인지하는 어떤 기능이죠. 그 수용기를 써서 탐지하는 포도당 농도는 기울기 위쪽에 더 많은 포도당이 있다는 신호이고, 세균은 신호를 해석함으로써 포도당 기울기 속에서 방향을 바꾼다.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가 쓴 다시 만들어진 신의 내용입니다. 세균이 포도당에 끌려 이끌려가는 것, 이동하는 것, 바이러스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복사하기 위해 숙주를 이용하는 것. 자, 이와 같이 의식은 생명이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환경을 관찰하고 인지하고
경험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생명활동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생명활동의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은 환경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고도로 진화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카우프만은 모든 생명 현상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환원시키려는 환원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식의 기본 단위는 개체입니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울까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임산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엄마는 아이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과 분리된 객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도 걸고 아이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엄마와 아이는 생명 유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지만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엄마와 아이는 서로 다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은 적어도 물리화학적 관점에서는 탯줄이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자신을 마치 세계에서 분리된 아주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 강하게 느낍니다. 단세포든 다세포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계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의식. 그 의식 발달의 정점에 인간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 창밖의 나무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신이요? 네, 어떤 존재가 인간의 의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의식엔 다른 동물들 혹은 인공지능과 다른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에고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개체의식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도의 의식 발달 결과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상력. 이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 고대의 역사, 교육을 중점으로 그 역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인간 의식의 특징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부족 연맹체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한반도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살았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한반도 전역에서 발굴한 돌도끼, 돌로 만든 화살촉과 뼈로 만든 바늘, 곡갈 모양의 토기 등 아주 많은 구석기, 신석기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따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그때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역사 안에 구석기와 신석기의 문화적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시계바늘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석기 시대의 시간은 아주 느릿하게 흐릅니다. 적어도 의식의 발달에 있어서는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시대까지 각 시대를 뚜렷이 구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는 선사시대 전반의 의식 문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한자.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고려 초 이련이 쓴 우리의 건국 신화죠.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한문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올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번역문을 보실까요? 번역문이 번역문이라서 조금 읽기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건국 신화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완독을 해보겠습니다. 위서에서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역사서를 쓰던 시기로부터 2000년 전이죠. 저희는 보통 지금 4000년 전 정도가 되겠네요.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 그는 아사달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불렀다. 요임금, 여기에서 나오는 임금의 이름들은 모두 중국의 임금의 이름들입니다. 요임금 고기에서 말한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항상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에 내려보내 인간 세계를 다스리도록 했다. 이에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를 신시라 이르니 그가 곧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 명, 병, 형, 선, 악 등 무릇 인간의 360가지를 맡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 속에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한 번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스러운 쑥 한 자루와 마늘 20족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고 했다. 곰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여 3, 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고 호랑이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옥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이에 환웅이 잠시 변하여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왕검이 당고 즉위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했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주의 호왕이 즉위한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 왕에 봉하고 자신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이 고조선 건국 신화 속에서 우리는 선사시대 한민족의 의식 세계를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능력은 신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인간이 살아남는데, 생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간은 아직 닥치지 않는 불행을 상상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했죠. 그렇게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그것을 갖지 않은 존재들에 비해 살아남을 확률을 높였을 것입니다. 아, 숲을 옆을 지나가면서 저 안에 호랑이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예측, 불안,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죠. 결국은 그들의 개체수가 더 많아지고 따라서 유전적으로 지금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들의 후손, 그 불안해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했던 그들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멀쩡히 잠을 잤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어 죽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튀어나온 호랑이한테 내 아이가 잡아먹혔다든지. 사실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과 아주 가까운 세계였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러한 시간에 아마도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력,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력은 굉장히 많은 위안과 살아남을 힘을 주었을 것 같아요. 부산 가덕도에서는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공동묘지가 발굴됐는데요. 여기에는 시신과 함께 장신구와 석기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가 좋아하던 어떤 것, 그가 늘 먹던 어떤 것, 쓰던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이것은 인간이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육신과 별개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바위나 산 같은 물질,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시 신앙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영혼들의 세계, 사후의 세계, 피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도 인간의 세계처럼 힘과 권력이,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힘이 강하고 선한 어떤 영혼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곰의 영혼이, 혹은 늑대의 영혼이, 아니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준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이쪽 동아시아권에서는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원시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환희는 천상의 왕 상제입니다. 환웅은 이 상제의 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상제, 그러니까 하늘님과 그의 아들이 지키고 보살핀 백성이다. 신화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환희는 환웅에게 세계의 천부인을 주고 인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세계의 천부인이 무엇인지는 신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출토된 고조선 유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동거울과 청동검, 청동방울입니다. 청동거울은 얼굴을 비춰보는 용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동검도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돌도끼나 돌칼이 더 유용했을 겁니다. 청동방울은 그 쓰임새가 더 미궁입니다. 대부분 청동거울의 뒷면엔 고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고리에 끈을 걸어 목에 걸었을 것 같지 않나요? 청동검은 날보다 손잡이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청동거울과 청동검, 그리고 청동방울은 지배층을 상징하는 장신구였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것들은 고조선의 지배층이 상제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도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경이라고 불리는 둥근 거울은 하늘을 상징하고, 청동검은 군사력이나 심판의 권리를, 청동방울은 신을 부르는 신과 인간의 메신저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환웅은 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무당, 샤먼이었을 겁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을 통과해 인간이 된 곰 웅녀와 결혼을 합니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청동기 문물을 가지고 내려온 북방의 부족이 곰을 토템으로 삼았던 남방의 부족과 연합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 왕검은 평양성을 수도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 조선입니다. 참고로 고조선이란 명칭은 훗날 이성계가 왕조를 교체하고 나라 이름을 지을 때 그 옛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다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선이라고 칭했던 까닭에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학자들이 옛조선이라는 의미로 고조선이라고 쓴 것입니다. 당시 나라 이름은 그냥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조선은 모두 3번 있었던 거죠. 북한이 여전히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단군 왕검이란 이름에서 단군은 제사장, 샤먼이라는 지위를, 왕검은 정치적 군사적 수장이라는 지위를 각각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단군 왕검 역시 환웅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인간을 잇는 샤먼이었을 겁니다. 샤먼이라는 단어는 퉁구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연구를 할 때, 그때 시베리아 지역의 무당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퉁구스어로, 그들의 언어로 주술사,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 샤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샤먼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고조선의 지배층을 포함하여 모든 권력자들은 스스로 샤먼을 자처했을까요? 아니면 샤먼이 권력을 쟁취했던 것일까요? 저는 전자가 더 맞다고 보아요. 아마 권력자들은 스스로가 샤먼을 자처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샤먼에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불안을 느낍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불행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맞서 싸우든 체념하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홍수, 가뭄, 전염병, 죽음과 같은 것들 앞에 사람들은 한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샤먼은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내어주고 갈 길을 안내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샤먼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적 교육의 원형을 발견합니다. 교육의 원초적 힘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그들은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고 먹이를 잡는 법을 가르치고 술이나 매를 피하는 법을 가르치듯 생존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연의 가르침이죠. 인간의 무리가 커지고 조직이 생겨나고 사회를 형성하면서 집단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자연의 가르침이 아닌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인간 의식의 첫 번째 특징, 강력한 자의식, 에고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에고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다 자기 목숨이 귀하잖아요. 자신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의 에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자기 의식의 복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생존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식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부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 그 욕망에서 더 나아간 자기 확장의 욕구, 에고의 복제, 이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러한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할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는 것. 내가 아니지만 나처럼 움직이는 수많은 나를 복제할 수 있는 힘. 바로 권력. 인간의 에고는 권력을 꿈꿉니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연결됩니다. 샤먼은 무지한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위였고 지배자들은 스스로를 샤먼이라 칭했습니다. 오늘날 샤먼은 누구일까요? 과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해내고 비밀의 장막을 걷어내버린 오늘날의 샤먼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문헌 기록은 삼국유사 말고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역사서 한서, 지리지에 쓰여 있는 팔조지교인데요. 팔조지교는 고조선의 지배 권력이 행했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흔히 우리는 8조의 법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서는 정확히 8조 지교, 즉 8조목의 가르침, 8조목의 교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서에는 8조목 가운데 3가지의 조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이 한서의 말미에 아녀자들은 정숙해서 음란하지 않았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로 볼 때 간음을 금하는 조목이 아마 8조목 중에 하나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학생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을 최다 빈출 역사 문제. 8조의 법에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네, 인명존중, 사유재산제도,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 3조목이 아닌 아녀자들은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의 정조가 중시됐다는 것은 고조선이 이미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부장제는 고조선만의 특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 가부장제는 철기시대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자연 상태의 원시 인류는 사냥과 채집으로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더 강한 포식자에게 자기 목숨을 내주어야 했고요. 불을 사용하고 사냥 도구와 사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한 계단 한 계단 먹이 피라미드를 올라 드디어 최상위 포식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냥꾼이 잡아둔 야생닭이 알을 낳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67마리로 늘어난 야생닭을 보며 영리한 사냥꾼은 결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냥 대신 사육을 하기로 말이죠. 또 그날 자연이 내어준 것을 거두어 살던 인류가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철기로 전쟁의 도구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을 일굴 농기구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소수가 시작한 농경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농경은 수렵 채집과 달리 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해야 하고 무엇보다 땅이 중요합니다. 물이 가깝고 비옥한 땅이 농경의 성패를 좌우하죠. 새로 땅을 개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개간해 놓은 비옥한 땅을 빼앗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부족한 전쟁도 빈번해집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대 인류는 소규모의 집단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냥도 여럿이 힘을 합쳐야 가능했으니 아마 작은 무리를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시기 원시 인류는 모계 사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굴된 인류 초기 유물들 가운데 여신상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뚱뚱한 여신상이 아니라요, 임신한 여인의 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계 사회였을까요? 모계 사회가 맞다면 왜 모계 사회였을까요? 그때라고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센 것도 아니었을 거고,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자들이 사냥을 주도하고 침입자들로부터 무리를 지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을 텐데요. 만약 원시 인류가 모계를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며 살았다면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보노보는 모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보노보는 90분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갖는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입니다. 비유가 좀 과격했나요? 모계 사회라 해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인류학 보고서 가운데는 성적으로 개방된 사회,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가 더 평화롭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노보 사회의 경우 인간을 포함하는 영장류 중에 유일하게 동족 살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 놀랍게도 약자에 대해 핍박하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모계 중심의 원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역학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사냥하고 공동으로 아이를 낳아 지키고 기르며 살아갔을 겁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경이 시작된 겁니다. 농경으로 사람들은 땅과 잉여 생산을 갖게 됩니다. 즉,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 특유의 의식작용이 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고, 자의식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욕망합니다. 자기 확장. 자기 확장의 욕망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즉 나의 분신을 만드는 권력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간은 사람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가 아닌 것들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이름, 내가 사는 집, 타는 자동차, 내가 나온 학교, 나라, 직업, 지위, 연봉 등등등. 그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나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붓다가 말한 무아는 지향해야 할 점이 아니라, 무아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지 못한 실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대부분은 나 아닌 것들입니다. 농경시대에 평생에 걸쳐 땅을 일구고 재산을 모은 것은 신체적으로 더 강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땅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들이 곧 자신의 분신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목숨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신념, 아니면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것들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나의 땅과 나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찾은 그 방법은 바로 혈연이었습니다. 내 자식, 우리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이 있다면, 자, 이렇게 결혼 제도가 탄생합니다. 결혼은 당시로선 아버지가 내 자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요구에 여성들은 결혼 제도에 강제로 편입된 것일까요? 피해자였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동물들이 번식과 양육에 가장 유리한 짝짓기 방식을 선택해서 진화하듯 여자 사람들도 선택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확실한 아이를 낳는 대신 그 아비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고 부양하게 한다. 기아와 전쟁이 일상이었던 당시로서는 여성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제도 시스템은 저절로 시행되거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제도가 자연과 어긋날 때는 더욱 그렇죠. 한 배우자와만 새끼를 낳는다. 이건 아마 그다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됐거든요. 바로 정조 교육입니다. 정조가 고조선의 8조목의 가르침, 108개도 아니고 딱 8개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다는 것. 그래요. 설사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서에 따로 기록될 정도로 고조선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는 것. 이것만 보아도 여성의 정조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조목, 8조지교는 결국 고조선 교육의 내용과 방향, 핵심적인 내용과 방향이었으니까요. 또한 이것이 이 긴 앞선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었던 말씀인데요. 지배 권력이 자연과 어긋난 방향으로 무리를 이끌 필요가 있을 때, 무리의 집단 사고를 교정해야 할 때, 바로 그때 교육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석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교육의 원형,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